아까 제가 직접 표준화율을 사실은 끝까지 계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표준화율은 직접 표준화율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저기 2,200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암 발병자잖아요. 표준 인구에 대입했을 때 암 발병자 수가 2,200명이잖아요. 이거를 표준 인구 수 직접 표준화율은 그 표준 인구 수 전체 표준 인구 수가 얼마였어요? 전체 표준 인구 수가 아마 6만이었죠. 60만이었잖아요. 60만이잖아요. 전체 표준 인구 수가 60만이고 60만이고 거기에 표준 인구에 대입했을 때 암 발병자 수가 22,000이었잖아요. 22,000. 2200이죠. 2200 곱하기 100%인지 곱하기 1000인지는 이거는 이거는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100%를 하면 곱하기 이제 100% 그냥 100%를 주어져요. 100% 할 수도 있고 곱하기 1000 할 수도 있어요.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직접 표준화율하고 간접 표준화율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해요. 인구 분포수를 같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직접 표준화율은 대상 집단의 사건 수를 알기 때문에 사건 수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그 사건율을 표준 인구 수에다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인구의 인구 분포수에. 그 표준 인구는 비교 집단의 애를 더할 수도 있고 또 주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어져가지고 그 표준 인구의 분포수에다가 이제 이 대상자의 사건율을 곱해주면 명수가 나오잖아요. 명수. 이거를 그 표준 인구 전체 분의 그 명수로 곱하기 해주는 거잖아요. 곱하기 100을 할지 1000을 할지 그런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직접 표준화, 간접 표준화는 보통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 시험은 보통 안 냈어요. 우리 시험은 다른 데는 냈지만 다른 데 시험은 냈지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간접 표준화 같은 경우는 대상 집단의 보통은 사건율을 모를 때, 사건자 수를 모를 때, 근데 인구 분포수만 알 때 하는 거죠. 알 때.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는 어떤 표준 집단의 사건율을 알고 있잖아요. 사건자 수. 사건자 수. 사건율은 그 인구 분포분의 개를 사건수를 하면 그게 사건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그 대상 집단의 인구 분포 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대 사건 수가 나오잖아요. 이 기대 사건 수하고 간접 표준화는 표준 뭐 유병비라든지 표준 사망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의 관찰된 수를 분자에 넣고 그리고 계산되어진 기대 사건 수를 분모에다 놓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이해하셨죠? 그냥 인구 분포를 같게 만들고 거기다 사건율을 곱해주고 직접 표준화는 그 표준 인구의 전체 인구분에 나오는 사건자 수를 해로 그렇게 해서 계산 곱하기 100이랑 곱하기 1000에서 직접 표준화율을 구하는 거이고 그리고 간접 표준화는 그냥 표준 유병비, 표준 사망비. 그래 비는 몇 대 몇이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분자가 관찰된 명수, 분모는 기대 사건 수. 그래서 비교한 거. 그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그래서 일의 내용이 이제 해당하는 목표의 종류를 제시할 것, 목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 그래서 우리가 간호 과정에서 지금 이건 계획 단계죠, 계획. 사정하고 진단하고 계획하고 평가잖아요. 계획하고 수행 평가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는 목방 수평이랬죠. 목방 수평이 계획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방법 수단 가지고 이제 평가계획, 이제 수행계획, 평가계획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강론서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투입, 산출, 목표를 하는 게 투입, 산출, 모형. 목표를 산출할 때,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이제 목표를 기술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투입, 산출, 모형은 우리가 그거예요. 투입, 산출, 그 다음에 결과. 투입, 산출. 투입을 해서 산출을 하고, 산출은 이제 산출, 아웃풋이죠. 그냥 나온 거, 인풋, 아웃풋. 이때 산출이에요. 결과는 아웃컴이에요. 최종 결과 이거든요. 투입, 이렇게 산출 모형. 인과관계 모형은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 모형은 이제 프로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프로시드에서 나오는 거이거든요. 프로시드 거. 프로시드는 우리가 이건 프로시드의 평가랑 같아요. 평가랑 같은 게 뭐예요?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잖아요. 결과평가. 그래서 프로시드랑 평가랑 같아요. 이 목표 쓰는 게. 그게 쓰는 거. 그래서 사실 투입에 대한 목표는 알잖아요. 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뭐 자료가 어떤 게 투입이 되고,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투입 목표로 기술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산출은 뭐 캠페인을 몇 번 하고, 보건교육을 몇 번 하고, 그런 거잖아요. 보건교육 캠페인 몇 번 하고, 가정만무 몇 번 하고, 상담을 몇 번 하고, 그런 것들이 산출평가예요. 산출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몇 회 한다, 뭐 하여튼 상담을 각항 상담을 뭐 4회를 한다, 4회 이상 한다. 그걸 목표로 삼는 거죠. 결과 목표는 우리가 지태행의 변화를 했잖아. 지태행과 어떤 건강, 이제 뭐 삶의 질이라든지 발생률, 유병률을 낮추는 거, 그런 것들이 결과잖아요. 결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식태도 변화, 삶의 질, 사망률 제한, 평균 수면 연장, 이런 것들은 결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결과 목표가 되는 거죠. 결과 목표이고, 또 인과관계 프로시드에서 나오는 이제 과정 목표는, 얘랑 과정 목표는 이제 산출 목표랑 거의 같죠. 거의 같고, 연양 같은 경우는, 연양은 이제 단기적인 연양이죠. 뭐 지태행의 변화가 보통 연양 평가이고, 결과 평가는 최종으로 유래 변화, 사망률, 뭐 유병률 발생률의 변화가 결과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목표는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공무원에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 한 가지를 1회 목표 종류로 서술할 것. 그래서 21년의 목표를 1회 목표의 종류. 1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과 목표였죠. 결과 목표라고 하면 최종적인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사고 발생률이죠. 안전사고 발생률. 거기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게 사실 결과 목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기술할 때는 5가 원칙이 들어가줘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5가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범위까지. 무엇을, 이제, 범위까지가 이제 들어가줘야 한다라고 했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범위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상 학교는 A 초등학교죠. A 초등학교. 그래서 A 초등학교. 그래서 언제는 일단 19년, 20년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21년 해야 되죠. A 초등학교에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죠. 대상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A 초등학교가 어디이고 누가는 학생들의 이제 21년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발생률이 이제 그래서 20년에는 8.3이었잖아. 20년에 8.3에서 21년이 여기로 해야 돼.
20년에 8.3에서 21년에는 이제 6%. 그래도 이제는 19년에 6.7이었으니까 6%로 이제 감소시킨다라고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행계획과 평가계획을 이제 각각 3가지씩 순서대로 서술을 하라고 했어요. 수행계획과 평가계획. 그래서 우리가 수행계획 할 때는 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수행계획을 한다고 했었죠. 방법과 수단에 대한 수행계획. 그래서 수행계획을 할 때는 누가, 언제, 범위는 빠지고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 수단을 가지고 하는지를 수행계획 때 써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수행계획 같은 경우는 방법 수단이 대부분 보건교육하고 뭐 매체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법적인 게 있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법과 수단,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 관리. 이거는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관리. 우리가 그 간호 활동과 수단에서 활동에는 보건교육과 관리와 직접간호 제공이 있잖아요. 직접간호 제공. 그 활동 방법 안에 이제 수단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관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써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과 수단에서 이 방법이 활동을 말하거든요. 이 큰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전사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점검. 이 정도가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방법과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제 지금 노란색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보건교사가 한다. 그래서 이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은 그래도 전반기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이제 뭐 6월까지 3월에서 6월까지 각 교실에서 보건교육은 각 교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그건 무엇이자 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가 되죠. 안전사고 보건교육을 이제 1회씩 실시한다 하면 되죠. 1회씩 실시한다 하고, 그리고 매체 활용도 이제 보건교사가 언제, 매체 활용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방송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이제 매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20분짜리 한 달에 한 번 20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되죠. 보여준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점검은 이제 보건 동아리 학생들이, 그래서 보건 동아리 학생들이 안전 이 점검은 동아리 학생들이 뭐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쓰기 싫으면 그냥 보건교사라고 하면 되죠. 뭐 보건 동아리 학생들이 해도 되고, 보건교사가 이것도 매주 월요일에 학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평가한다 하면 되죠. 체크리스트 통해서 이제 점검한다. 체크리스트를 여기서는 체크리스트를 쓰면 안 되겠네. 그건 너무 평가스러우니까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해도 돼요. 안전 점검을 그냥 실시한다 하면 돼요. 실시한다.
그러면 수행계획이 끝났잖아. 수행계획 끝나고 그다음 이제 평가계획을 하는 거잖아. 평가계획도 5가 원칙이 들어가잖아요. 5가 원칙. 평가계획의 5가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범위 이게 다 들어가잖아. 어디서만 빼고 어디서만 보고 무엇하고 어떤 뭐 기준이죠. 무엇은 이제 방법 도구이고. 그래서 어디서만 빼놓고 평가계획에 또 다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것도 뭐를 평가하느냐 큰 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평가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이제 발생에 대한 이 평가가 들어가줘야 돼요. 발생률에 대한 평가. 그죠? 왜냐면 아까 목표로 안전사고 발생률을 목표로 세웠잖아요. 그럼 목표를 세운 거는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평가는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보건교육 뭐 보건교육 참여율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참여율 그리고 안전점검과 개선에 대한 뭐 실시율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평가.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 발생률을 먼저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보건교사가 이제 21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률을 뭐 보건 일지를 통해서 그다음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게 도구잖아요. 어떤 도구로 평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건 일지를 통해서 이제 평가한다, 확인한다. 뭐 평가한다 해도 되고 확인한다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보건교육 참여율은 이제 보건교사가 교육 후에 각 교시의 교육 후에 보건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참여율을 이제 보건교육 일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 보건교육 일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건교육 일지를 통해서 확인한다. 참여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과 이제 개선에 대한 실시율 이것도 보건교사가 매달 말일에 안전점검과 개선에 대한 실시율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전점검과 개선에 대한 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평가계획에서는 이런 것처럼 이제 범위부터 정해주면 돼요. 범위를 주면 이거 관련돼서 이제 도구가 떠올려지잖아요. 도구는 뭐 아까 보건 일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제 뭐 보건 일지, 체크리스트, 보건교육 일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나머지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은 이제 평가죠. 돈합에 대한 사업 과정 투입 산출 모형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평가를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돈합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그래서 돈합에 대한 평가는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이고 이것도 과거에 사실 논리에 대한 평가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논리라는 말을 내가 좀 써줬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써 요즘도 논리라는 말이 소수의 언급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논리 모형이라고 더 명확하게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 모형으로 물어보면 얘를 답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계 모형 이거를 뭐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도 하죠. 얘가 투입 산출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 체계 모형 얘는 투입 산출 결과 모형인가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여튼 5가지 체계 모형. 그 다음 평가 시기에 따른 거
그러면 크게 평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성 평가도 있죠. 경제성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합에 대한 사업 과정. 아까 말했던 좀 프리시드는 이거. 지금 말했던 프리시드, 프로시드의 평가는 얘이고요. 그 말했던 거 같은 거이고요. 그래가지고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 표는 구조 과정 결과 평가라고 했어요. 돈합에 대한. 사실 이제 뭐 시중에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는 얘예요. 돈합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최근에는 논리 모형을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논리 모형. 체계 모형은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요. 옛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경제성 모형도 최근에 물어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경제성 모형 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별표 있는 애들이 사실 우선순위가 좀 큰 애들이에요. 큰 애들. 돈합에 대해는 구조, 과정, 결과평가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구조, 과정, 결과평가. 그리고 논리 모형은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는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가지고 투입에 대한 평가. 그다음 활동의 변화, 활동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산출은 투입, 산출 생각하면 돼요. 투입, 산출, 인풋, 아웃풋 생각하시면 돼요. 산출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결과평가예요. 결과평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 모형은 이거를 생각하라고 했었잖아. 이거. 그래서 얘는 5개였잖아. 투입에 대한 평가, 사업 과정에 대한 투입에 대한 평가, 사업 과정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5가지로 하는 것이 체계 모형이라고 했고요. 평가 시기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 이렇게 했고,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비용, 앞에 비용자가 다 들어가요. 비용, 편효 하면 돼요. 비용 앞에 있고 편효, 효과에 대한 평가, 편의성에 대한 평가, 효용, 잘못 말했어. 효용이다. 효용에 대한 평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나보다 다 잘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로. 믿음은 현재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평가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어지는 걸 사실 얘기해요. 투입되는 거. 그리고 뭐 사업 계획서 자체도 구조평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투입에 대한 걸 많이 봐요. 투입은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투입되는 거를 주로 하고, 사업 과정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이거를 다 과정평가에서 해요. 그래서 사업 과정도 계획대로 수행이 됐냐, 계획대로 수행하지만 원인이 파악하고 재계획한다. 이게 또 과정평가 다 들어가요. 계획대로 됐냐, 원인대로 됐냐, 그럼 재계획 필요하냐, 그런 거 있고. 자원은 예산 집행률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냐는 구조평가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냐는 여기는 과정평가예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비교해서 집행된 걸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됐냐, 그거는 과정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참여율, 참석자의 만족도, 사업 진행하면서의 만족도는 과정평가라고 했어요. 참여율, 만족도는 과정평가이고, 결과는 효율로 보통 가잖아요. 효율. 어떤 효과, 지태행의 변화, 그런 거였잖아요. 율의 변화. 효율도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비용을 제일 먼저 놓고, 비용, 명수, 그다음 사업으로 인한 변화. 이렇게 효율을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논리 모형은 사실 여기 있는 걸 나누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든 거. 이제 투입된 거, 예산, 아까
예산이라든 자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활동은 간호사 입장에서 활동이 됐어요. 간호사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가 활동이고요.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입장이었죠. 대상자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자 수. 그래서 이제 뭐였죠? 보건교육을 몇 번 했는지. 보건교육하고 뭐 매체 활용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런 거는 활동에 속하지만 보건교육 횟수 그리고 뭐 캠페인 횟수 이건 참여자가 있어야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입장으로 이제 몇 번의 횟수가 했냐 그거는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산출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결과는 뭐 얘랑 같죠. 결과는 얘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모형은 뭐 네,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여서 근데 체계모형에서 이 투입에서는요 얘네들하고 좀 다른 게 체계모형에서 투입에서는 제공한 보건교육 시간수라든지 가정방문 횟수 이런 것들을 보통은 여기서 활동이나 산출을 했잖아요. 횟수는 이제 여기고 뭐 어떤 것들 했는지 보건교육하고 막 횟수까지 하면 이제 산출로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체계모형에서는 주어진 간호사가 해준 그런 시간들, 횟수 그런 걸 투입에 대한 평가로 넣었어요. 왜냐 그게 이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그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다라고 했어요. 거의 같은 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인과관계 모형, 프리시드 이거는 아까 그거랑 얘기해줬던 같은 거 있죠. 목표랑 평가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경제성 평가에서 지금 이 사례에서 나와 있는 거는 사례에서 보면 이응 비용 효과비를 제시하고 해석할 것이라 했잖아요. 비용 효과비를 제시하고 해석할 것. 이거는 사실 경제성 평가에서는 무슨 평가예요? 비용 효과 평가죠. 비용 효과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사업에서 총 비용이 지금 이렇게 들었고 다른 이제 A에서 이런 사업을 비만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있고 다른 B라는 사업에서는 이제 비만 사업을 했더니 걔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한 사람당 1%의 비만율을 감소시키는데 걔는 뭐 만약에 500원이 들었다. 그럼 이걸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했어요. 같은 결과, 같은 단위로 비교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고 그 다음 비용 효용 분석은 어떤 게 효용이 있냐. 비용 효용 분석은 특히 삶의 질 같은 거거든요. 삶의 질 보정 생존 연수인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더니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 질 보정 생존 연수가 더 좋아졌다.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비용 효용 분석이에요. 효용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 분석은 이거는 돈으로 다 계산하는 거죠. 순편익.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 왔는지 실업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랬죠. 비용 편익 분석.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여기서는 사업과 투입 산출 모형으로 기억 이응이 무슨 평가인지 평가 종류 순서를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주의와 관련된 외상률이 10%에서 8%로 감소하였다. 부주의와 관련된 외상률이 10%에서 80%. 이거는 뭔가 이제 결과평가, 효과평가죠. 그러니까 결과평가가 되는 거예요. 안전교육이 80% 진행됐다. 80%의 이제 계획 대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 대비 사업 예산이 10% 증액되었다. 사업 예산이 10% 증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투입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구조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 교실 이용자가 100명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 비만 교실 이용자는 사업 과정과 참여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비만 교실을 10회 운영했다.
10회. 이것도 과정평가. 이거 학생들이 운동 실천율이 30%에서 50% 향상됐다. 운동 실천율 결과죠. 결과평가. 이거 비만 프로그램에 보건사 1명, 간호사 10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간호사 1명, 간호사 10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투입이 된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구조평가가 되는 거예요. 구조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 사업을 수행한 결과 총 비용이 200만 원 소요되었고 비만율이 10%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효율을 보고 있는 거야. 돈 대비해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평가니까 결과평가야. 결과평가. 만약에 이거를 논리 모형으로 평가하면 한번 해볼게요. 논리 모형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부주의와 관련된 외상률이 10%에서 8% 감소했다. 그럼 얘는 결과죠. 최종 이제 아웃컴이니까 외상률. 그다음 안전교육이 80% 진행됐다. 80%. 그래서 안전교육이 80% 진행됐다. 80% 진행했다 하는 것은 계획 대비 80%잖아요. 그럼 계획에 따른 활동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계획에 따라서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활동이 있는 거예요. 활동평가가 되는 거죠. 활동평가가 되겠고요. 작년 대비 사업 예산이 10% 증액 되었다. 이것도 투입에 대한 평가. 투입평가가 되고 투입평가. 그리고 비만교실 이용자가 100명으로 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래서 비만교실 이용자가 100명. 비만교실 이용자가 100명.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산출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만큼 참여를 한 거잖아요. 비만교실 이용자라고는 대상자 이만큼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출평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만교실을 10회 운영하였다. 잠깐만요. 비만교실을 10회 이제 운영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산출평가. 10회 운영을 했다는 것은 이제 대상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평가로 해줘야 되겠고요. 학생들의 운동 실천율이 이건 결과평가이고요. 비만 프로그램에서 보건 3명, 간호사 이건 투입평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유래 변화는 결과평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응. 이게 무슨 평가인지 그래서 이응이 무슨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의 비용 효과비를 제시하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비용 효과비. 그래가지고 아까 공식을 얘기했었죠. 비용이 지금 200만 원 들었고, 명수는 500명이고, 비만율이 10% 감소예요. 10% 감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는 이 분자부터 계산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분자. 그래가지고 분자부터 계산을 하면 이제 5에서 2만 원. 그래서 2만 원 하면 5, 4, 20. 그 4천이잖아. 4천하고서 이거를 빼면 이제 1% 감소시키는데 400원에 들었어요. 이것도 한 명당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 한 명당 1%의 비만율을 감소시키는데 400원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왼손에 피가 흠뻑 젖은 수건을 감고 달려왔어요. 왼손에 검지가 달려나갔다. 그래서 이제 종이 수건에 잘려나간 손가락을 싹 가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 119에 신고하고 왼손에 지혈을 했다라고 한 거였어요. 지혈을 하고 잘려나간 손가락을 생리식염수에 가볍게 씻어준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손에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나갔을 때 간호잖아요. 잘려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있는 손가락은 남아있는 손가락은 지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처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피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적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재적합 수술을 하는 병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119에 신고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는 부분은 지혈은 우리가 이제 직접 압박, 거상, 간접
아빠 이걸로 해주는 거잖아요. 직접 아빠, 직접 아빠. 멸균의 꺼주로 직접 아빠 해주고 올려주고 그리고 간접 지혈점을 간접 아빠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붕대로 이제 감아주는 거죠. 붕대로 감아준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붕대로 감아준다. 회귀붕대는 좌우로, 회귀붕대는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회귀붕대하고 여기서 붕대가 지금 사실 회귀붕대하고 여기서 붕대까지 언급하지는 사실 안 해도 돼요. 회귀붕대하고 하나의 이름이 네. 거기도 나와 있긴 해요. 그냥 붕대법 여기서 붕대를 자세히 쓰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붕대법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게 하는데 답안지를 내가 안 가져왔네.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게 11번이죠. 11번. 그래가지고 회귀붕대, 환행대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환행대. 회귀붕대는 이제 환행대가 있었어. 환행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귀붕대는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환행대는 이제 같은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붕대로 감아준다 해도 돼요. 붕대로 그냥 감아준다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을 이제 일단 가볍게 씻기. 왜냐하면 지금 종이 꺼주를 얘가 가져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멸균 꺼주로 싸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싸고 물이 새지 않는 봉투여야 되죠. 물이 새지 않는 봉투에다 싸고 그 다음에 얼음에다 놓고 하는 게 이게 틀이죠. 틀.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면 부드럽게죠.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절단된 손가락을 부드럽게 멸균 식염수나 수돗물도 되죠. 거기 수돗물도 되어 있죠. 깨끗한 물. 멸균 식염수가 없으면 깨끗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멸균된 꺼즈나 그 다음에 이제 멸균 식염수에 적셔서 이제 물기를 짠 꺼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멸균 꺼즈라고 하면 그냥 다 너무 복잡하게 해서 또 복잡하니까 그냥 멸균 꺼즈로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새지 않는 봉투에 넣는 거죠. 물이 새지 않는 봉투에 넣고 얼음 봉투에 넣고 얼음에다 넣고 재접합하러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괴사되지 않고 우리가 얼음에 직접 닿으면 괴사가 될 수 있잖아요. 괴사되지 않고 이 접합 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보존해서 재접합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약물이 부프로피온의 기전을 쓰라고 했죠. 부프로피온의 기전.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약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물 얘기. 그래서 기전만 일단은 이야기를 할게요. 기전.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항우울제는 MAOI 하고 TCA 하고 SSRI가 보통 정형적이네요. 비전형적인 애는 SNRI 그 다음에 이제 END에서 E 빼고 NDRI 하고 나사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비정형적인 애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의 이름을 딱 들으면 얘가 어느 그룹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름으로. 그럼 어느 그룹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MAO야 같은 경우는 글라긴하고 나딜, 말프린, 나딜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TCA 같은 이미 프라민으로 끝나는 이거 SSRI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약인데 이름이 다양해요, 사실.
뭐 파실, 플로세틴, 플로세틴이 프로적이죠. 파실, 뭐 졸루푸트, 뭐 셀레길인가? 셀레길이 아니고 하여튼 시트라김인가? 하여튼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걔네들을 딱 보면 얘라고 알아야 돼요. 졸루푸트, 아까 하여튼 시트라프람, 뭐 그런 이름, 플로세틴 그런 약 하면 걔가 SSRI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SNRI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SN. 그래서 SNRI는 얘가 더블이랬잖아. 더블. 그래가지고 얘가 더블. 독세신, 뭐 독세신하고 이제 베프로파신. 두 배? 베프로팍신이가 그렇죠. 이름이. 베프로팍신? 이름이. 그래가지고 베라팍신. 2배였죠. 2배. 그래서 2배여가지고 돌루섹틴하고 베라팍신. 2배. 2배로 해요. 돌루페신, 베라팍신. 그리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얘네들이 좀 비슷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엔드를 생각하랬지. 엔드에서 이면 빠지고. 그 NDRI로 있는 얘가 부프로피온이죠. 우리가 책에 있는 부프로피온. 지금 나오는 애가 NDRI예요. 부프로피온. 그리고 나사는 미국 나사랬죠. 그 미트라진인가 그거요. 미트라자핀이죠. 미국의 나사 미트라자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전에서는 MAOI는 3개가 다 올라가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다 올라가요. TCA는 도파민 빼고 올라가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상승. SSRI는 세로토닌만 올라가고 SNRI는 이거에 키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에 키가 있잖아요. SNRI를 한 이유는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이 증가를 하는 거이고 NDRI는 노에피네프린하고 도파민이 증가를 하는 거이고요. 나사는 뭐가 올라가냐? 이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노에피네프린. 그래서 노에피네프린하고 세로토닌이 증가하는 거예요. 나사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방법이 틀린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의 방법이 거의 같다라고 했었죠. 시냅스 전에서 재흡수가 되지 않게 해요. 시냅스 전에서 재흡수가 되지 않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시냅스 전에서. 그리고 MAOI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죠.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분해가 되지 않게 해서 증가시키는 거이고 그리고 얘는 알파2죠. 알파2를 차단시키면 얘네는 이제 알파1은 2하고 기량작용이 있어서 알파2가 차단되면 얘네들이 올라가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얘를 증가시킨다. 그게 기전이라고 했죠. 기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TCA 같은 경우 부작용이 우리가 항콜린, 항히스타민, 항아드레너직 다 이 부작용이 3가지가 TC가 다 있다고 했었잖아요. TC. MAOI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어요? MAOI 같은 경우는 항아드레너지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MAOI 같은 경우는 고혈압성 티라민 때문에 고혈압성 위기가 있고 뭐 그다음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또 식욕부진이 있어요. 식욕부진 뭐 불면증이 있죠. 불면증이 있고요. 그 SSRI 같은 경우는 성기능 부전이 있겠죠. 성기능 부전. 대부분이 성기능 부전이 있는데 성기능 부전이 없는 애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NDRI가 성기능 부전이 없다라고 했었죠. 성기능 부전이 ND 왜 끝맞췄어요? 왜 ND 시켰어? 얘는 성기능 부전이 없어요. 그래서 ND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욕 부진 얘기를 할게요. 식욕 부진. 그래서 식욕 증가, 나머지는 거의 식욕 부진이거든요. 식욕 부진인데 식욕 증가가 되는 애가 2개예요. 식욕 증가.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으면 식욕이 증가해요. 그래서 TCA도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어 식욕 증가이고
나사도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나사도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식욕 증가예요. 그 나사랑 TCA만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애만 식욕 증가이고 나머지는 식욕 감소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식욕 증가, 얘는 나머지는 식욕 감소예요. 감소이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은 또 수면 효과도 있다고 했어요. 진정작용 또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 진정. 하여튼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에서는 기억과 니은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서술할 것. 기억과 인과관계. 그래서 아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통증 감소에 효과 있는 애가 누구랬어요? 통증 감소에 효과 있는 TCA도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클러스, 이 스클러스도 통증 감소 효과 있댔죠. 그래서 SNRI의 스클러스도 통증 감소 효과 있다라고 했던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이제 그다음에 역학에서 인과관계를 보는 거, 역학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 역학 연구. 우리가 역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술 역학하고 상관관계의 역학,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역학, 실험 역학,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상관성 연구라고 하면 생태학적 연구라고 했었죠. 생태학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석역학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단면조사랑 환자 대조군하고 코트 연구가 있는데, 단면조사 연구도 사실은 진정한 분석역학 아니라고 했었죠. 이것도 약간 상관성을 보는 연구라고 했어요. 얘도 상관을 좀 보게 한다. 유복률 조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해가지고, 그래서 분석 역학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이제 역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해줘야 이제 발생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학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뭐 힐의 조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생일에 생일에 용기통, 용기통에 실시한다. 좀 글씨가 틀린 것 같은데, 생일은 맞는데 이제 실시한다. 용기, 이거 맞아요? 네, 용기자. 용기통에 실시죠. 용기통의 실시야. 용기통의 실시. 생일에.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 증거가 있고, 생일. 연관성의 특이성,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용량, 반응 관계, 그 다음에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 기존 지식과의 연관성의 일치성, 실험적 증거, 생물학적 증거, 실험적 증거, 그 다음에 시제의 정확성.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시제의 정확성 중요하고, 기존 지식과의 일치성하고 뭐 용량 반응 관계,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 그 다음에 연관성의 일관성, 이 정도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 증거는 생물학적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인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원인균이 이제 알려졌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관성의 일관성, 연관성의 일관성은 다른 장소, 다른 실험자에서도 연구해도 같은 결과가 오는지, 연관성,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기에서 흡연을 하면 폐암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장소, 다른 시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공통되게 일관적인 결과가 오느냐가 연관성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관성의 특이도는 이게 원인의 노출은 항상 이런 결과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흡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연관성의 특이성이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리면 자궁경부암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의 특이성이 있는 거죠.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라고 하는 거. 그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랑 용량 반응 관계를 두 개를 헛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개. 그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도 이제 비교 위험도, 상대 위험비라고 하는 비교 위험도, 그리고 발생률에 의해서 구해진 비교 위험도에 의해서 비교 위험도가 높으면 통계적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용량 반응 관계는 노출이 많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한갑 피운 사람, 두갑 피운 사람. 근데 폐암 발생률이 얘는 적고 얘는 높고, 그런 이제 어떤 용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발생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비교 위험도란 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담배 한갑 핀 사람은 안 핀 사람에 비해서 비교 위험도가 몇이고, 담배 두갑 피운 사람들은 안 피운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 위험도가 몇이고, 비교 위험도란 말이 썼지만 여기는 양의 비교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걔는 용량 반응 관계예요. 그럴 때는 기존 지식과의 연관성의 일치성. 여기서 연관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답에 보면 연관성이란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애들은 연관성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 지식의 연관성의 일치성.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와 지금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 있는 거죠. 뭐 하고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기존 지식에도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실험해서 CJ의 정확성도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흡연은 항상 폐암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폭로는 항상 결과보다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CJ의 정확성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억을 보면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가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음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게 이제 연관성의 일관성이죠. 일관성 있게 같은 결과를 오니까 연관성의 일관성의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2배 높다고 할 경우는 상대 위험비가 2배가 높다. 그래서 이제 상대 위험비가 2배 높으면 폐암 발생률은 더 2배가 높다. 이거는 아까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이어스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얘기를 하면 혼란 변수, 바이어스가 혼란 변수를 바이어스가 편견이죠. 삐뚤림. 그래가지고 여기는 선정교가 있다고 해요. 선정교. 다리야. 선정교, 선택 바이어스, 정보 바이어스, 교란 바이어스가 있죠. 선정교부터 하고, 이 선택 바이어스는 또 이제 자버선으로 3가지로 들어가죠. 자버선으로 들어가요. 자는 뭐야?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 버크슨 바이어스, 선택 바이어스, 자발적 참여자, 버크슨. 이거는 이제 자버선. 이거는 죽은 건데. 선택적 생존자 바이어스죠. 선택적 생존자 바이어스. 선생이야. 선택적 생존자 바이어스야. 선택적 생존자 바이어스. 이거 정보 바이어스는 확호 회차랬죠. 하고 회차. 그래서 확인 바이어스, 호손 효과. 얘는 호손 효과죠.
확인 바이어스, 얘는 호손 효과, 회상 바이어스, 차별적 오분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선택은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할 때, 선택할 때, 이거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할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교란 바이어스는 혼란 변수죠. 뭔가 혼란 변수, 우리가 성이라든지 성이나 나이라든지 뭐 경제 수준, 그런 것들 혼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교란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택 바이어스의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는 내가 연구를 할 때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실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더 있어서 또 자발적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자 바이어스도 있을 수 있고, 버크슨 바이어스는 특히 대학병원만 하게 됐다, 한 병원에서만 내가 자료 수집을 한다, 그러면 버크슨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1차 병원, 2차 병원 골고루 자료 수집을 해줘야 버크슨 바이어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선택적 생존 바이어스는 내가 뭐를 조사할 때, 특히 내가 너무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줘야 돼요. 죽은 사람은 제외하고 너무 생존자만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택적 생존자 바이어스가 될 수 있고, 확인 바이어스는 특히 코트 연구에서 잘 생길 수 있는 게 확인 바이어스예요. 코트 연구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에 있어서 질병이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병에 노출한 군한테는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상자도 자꾸만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 노출군이니까 자꾸 자기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를 스스로가 되게 예민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상 바이어스는 이거는 지금 환자 대조군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회상이죠. 환자 대조군은 과거의 그 노출을 회상으로 하잖아요. 회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상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이제 부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회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손 효과는 내가 실험에 참가하니까 그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뭐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호손 효과이고, 차별적 오분류는 이제 사실 차별적 오분류는 이 회상 효과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건강군, 대조군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군에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그런 거죠. 노출한 적이 없다. 나는 건강하지 않은 군에 있으니까 과거에 노출이 됐을 거라고 자꾸 분류를 그렇게 갖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면 1번 2019년 도시와 농촌에서 100명당 사산아의 비율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에서 사산아의 비율이 높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도시하고 농촌에서 도시는 사산아가 4명, 농촌은 사산아가 7명. 저소득, 고소득에 따라서도 이게 또 나뉘어지는데, 소득에 의해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이제 농촌이 사산화가 높다라고 비교를 하면 이 교란 변수, 혼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 경제적인 거, 고소득, 저소득의 어떤 혼란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 무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 변수가 지금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2번. 녹황색 채소 섭취가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향적 코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녹황색 채소 섭취군에서 비섭취군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낮았다. 또한 고지혈증은 뇌졸중과는 양의 상관관계, 녹황색 채소 섭취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로부터 고지혈증의 영향은 보정하지 않은 채, 그래서
고지혈증의 영향을 보정하지 않은 채 녹황색 채소 섭취가 뇌졸중 발생 예방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지혈증, 이것도 녹황색 채소 섭취랑 뇌졸중 발생에 대해서 이제 코트 연구를 했는데, 근데 고지혈증 영향을 뭔가 보정을 해줘야 되죠. 보정이라고 하는 건 표준화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지혈증을. 그래서 녹색 채소를 섭취한 군하고 녹색 채소를 먹지 않은 군에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를 시켜줘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안 했죠.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혼란 변수예요. 교란 변수. 교란 변수. 얘도 교란 변수이고요. 그다음 3번. 어느 종합병원 응급실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계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버크슨, 선택 바이어스에서 버크슨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선택 바이어스 중에서 버크슨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이고요. 그 다음 임신 중 방사선 노출에 따른 선천성 기형아 출생에 대한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어머니들이 방사선 노출에 대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교차비가 0.5로 나타났다. 이것도 방사선 노출과 기형아 출생이라고 하는 환자 대조군, 회상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보 바이어스 중에서 이제 회상 바이어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회상. 과거 회상은 정확한 게 아니지. 정보 수집에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정보 바이어스 중에 회상 바이어스가 생겼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